자, 뉴스연구소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CBS 김광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또 여기서 볼 줄이야. 자, 우리 김광일 기자 첫 번째 선택한 뉴스. 네, 그날 밤 전기도 끊었다. 야, 멋있다. 네, 제목은. 제목은 멋있는데 참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 상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12.3 내란 사태 당일날 국회에서 단전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계엄군이 국회 계엄 해제를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정황이 추가로 공개가 된 거예요.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에서 CCTV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영상 준비돼 있죠. 같이 유튜브 레인보우 보시는 분들. 저거군요. 예. 저기가 익숙하실 거예요. 저는 이철희 잘 알죠. 전 의원님은 예. 국회 본청 지하 1층이거든요. 네. 이게 12월 4일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707 특임대원들이 저기 저쪽으로 쭉 가서 복도 안쪽으로 가서 차단기를 내려서 조명이 꺼지고 암전이 됐던 사실이 드러난 영상이에요. 계엄군 16명이 2층 창문 부수고 들어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화기 바리케이트에 막혀갖고 본회의장 못 올라가고 뭐 3, 4층 배회하고 있었다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707 특임단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지하 1층 내려갔던 게 새벽 1시. 그리고 한 5분쯤 뒤에 1시 6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전함으로 가서 거기 있는 차단기를 내렸어요. 네. 이게 아찔한 순간인 게 만약에 본청 전체에 단전이 됐다면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하기 전에 단전이 됐다면 본회의장에서 이게 그 전자투표하잖아요. 그럼. 전자투표가 막혀서 계엄 해제를 이뤄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다만 정말 다행히도 일부 구역만 단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본청에는 저런 분전하면 총 30여 곳이 있다고 해요. 네. 그 중에 하나만 차단기가 내려졌기 때문에 지하 1층 그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만 단전이 됐었던 거고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됐잖아요. 5분 전에. 그래서 단전도 5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나가라라고 사무처에 이제 어떤 요청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나가려면 방화 셔터를 열어야 되는데 네. 닫아놨기 때문에 열기 위해서 차단기를 다시 열었어요. 그래서 5분밖에 단전이 안 됐었고 또 제가 봤던 포인트 하나는 저때 의원들이 본청에 진입할 때 대다수가 의원회관을 통해서 지하 통로가 있죠. 예, 저 통로를 네. 거쳐서 저 본청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만약에 일찌감치 계엄군이 저기를 막았었다면 의원들이 못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해제 의결한 이후에 저걸 막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의원들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이랑 좀 배치되는 거죠? 네, 12.12 대국민 담화할 때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국회를 내가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단전 단수부터 했을 거다. 근데 안 했다. 그리고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발언과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윤 대통령 지시냐 아니냐. 음. 윤 대통령 측은 부정하잖아요. 예.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한 시점, 그 쟁점인데요. 그러니까 요 단전을 707 특임단한테 지시한 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라고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소장에도 그렇게 있었고 두 사람도 그렇게 진술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진술했는지는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이었다라고 이미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지시가 아직 명확하진 않은 상황인데 다만 대통령이 문짝 부수고라도 들어가라고 하고 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압박을 받아서 곽종근 사령관이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을 가능성 요거까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지시한 적 없다. 그리고 저거 민주당이 허위 선동하는 거다. 광주 탄핵 반대 시위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놀라서 급조해서 저거 공개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반대로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에 직접 물어봤는데 아니 우리 그렇게 정부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CCTV 자체가 최근에 우리가 구해져 갖고 헌재에서 곽종근 소장이 진술한 게 지난주였거든요. 그 진술을 듣고 찾아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공개를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말했던 단전 단수가 없었다라는 말은 팩트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시했든 안 했든 행위는 그렇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자, 김준일 평론가가 선택한 건 뭡니까? 네, 뭐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은 이미 그 이제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뭐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지만은 지금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지시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소방방재청장한테 지시를 해서
뭐 경향, 뭐 한겨레, JTBC, MBC 뭐 등등은 이제 단전 단수 하라는 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서 이제 멀찍이 봤다, 직접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저기 글씨가 있더라 이렇게. 소모주 눈이에요? 예, 그게 보여요? 600만 불의 사나인지 뭐 하여간.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단전 단수가 이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는 능히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핵심적인 건 이제 국회잖아요. 뭐 김강희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은 정황적으로는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회의원들을 의결을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느냐. 그렇죠. 계속 국회를 네. 안정시키고 뭐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해할까봐 유리창도 깬 이유가 진정시키기 위해서 깼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 다 거짓말이고 헛소리긴 하지만 어쨌든 또 하나의 정황 증거다. 근데 이게 이제 직접 증거로 채택이 될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직접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황 증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번 주에 2번 열립니다. 이번 주 화목 18, 20일에 현재에서 변론기일이 이제 2번 열리는데, 지금 쟁점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목요일 날 열리는 게 지금 대통령의 형사재판 준비기라고 겹쳤다라는 거예요. 물론 네. 시간대는 겹치지 않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뉘죠. 예, 그래서 헌재에서는 아직 답변을 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는 변경해야 된다. 이건 뭐 지연 전략, 일종의 지연 전략을 계속 쓰는 거고, 국회에서는 지금 뭐 오늘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서를 이제 국회 측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거를 받아들여 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언제 도대체 이게 선고가 나냐.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하면은요. 만약에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내지 2번은 더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최후 변론. 그래서 뭐 이제 대통령이 나오고 누구나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노무현, 이제 박근혜, 이제 여기 그러니까 전에도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2번을 했고요. 최후 변론은 이제 증인 변론이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2주가 걸렸고요. 선고까지 그 최후 변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11일 걸렸거든요.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지금 3월 둘째 주, 조금 한 번 더 할 경우에 3월 셋째 주 초반, 뭐 3월 17일, 18일 정도가 지금 유력하지 않냐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이게 조금 변수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최종 변론이 끝나기 전에 들어올 경우에는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못 봤기 때문에 변론이 이제 갱신이라는 거를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쭉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있었던 재판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를 한 몇 번을 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건 뭐 다른 거지만 양승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양승혁 대법원장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판사가 바뀌었는데 그동안 진행됐던 거를 7개월 동안 들었어요. 그거를 변론을 이제 다시 이제 공판을 다시 봐야 되는 거냐 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1심이 6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헌재가 받아들여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3월 둘째 주 현재까지는 현재 재판 어떤 일정으로는 3월 둘째 주 정도가 지금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내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몇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일정 이번 주 화목에 있고요. 형사재판이 20일부터 목요일부터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정조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군인들, 다음 주에는 군인 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있는데, 이 일정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네요. 그죠?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아이템으로 가볼까요? 한동훈 복귀 예고. 복귀 예고. 네. 예상했던 거긴 합니다만 이제는 예고했군요. 본인이 직접 예고를 했습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어제 페이스북에 썼어요. 뭐 최근에 지난주에도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 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우리 뉴스쇼 나와서 이제 변론 종결쯤에 이제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거보다는 덜 구체적이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책 한 권 쓰고 있다라고 같이 덧붙이기도 했어요. 어떤 책인데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고, 네.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그 계엄 당시, 그리고 본인이 대표했던 상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미래 정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길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탈고했다고 들었는데 쓰고 있다 그러는군요. 네, 머지않아, 그렇죠, 쓰고 있다라고. 네, 탈고도 책을 쓰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제 네. 언제 복귀하냐가 이제 관심사일 텐데 제가 측근그룹 여러 사람들한테 취재를 해봤는데 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구체적인 시점을 놓고 뭐 지금 그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다만 좀 당분간 이런 식으로 좀 주목도를 높이려는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책을 출간한다는 거는 뭐 예약 판매 같은 것도 걸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정마다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뭐 예전에 도서관에서 사진 찍히고 스타벅스 사진 찍히고 이런 거보다는 좀 다른 차원의 뭐 어떤 일정들이 그분이 원래 공소장 잘 쓰기로 유명한 분이라 네. 책을 썼으면 만약에 그날에 있었던 그 과정들을 썼다 그러면 꼼꼼하게 쓸 것 같은데요. 공소 그렇지 않을- 제기한 것처럼 네. 그러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좀 더 주도적으로 이제 좀 어떤 일정들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계산이 읽히고 다만 아직까지는 진영 내 파도가 워낙 거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어제도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은 대통령이 살아오느냐 못 살아오느냐 어떤 중대 기로에 서 있는 대통령의 시간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기지개 펼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세게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그걸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군요. 네. 네. 제가 어제 한동훈 측근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솔직히 복귀 시점이 저는 그렇게까지 궁금하지는 않다라고 좀 너스레를 떨었는데 네. 돌아왔던 답변이 그 질문에 답이 있다. 네. 복귀 시점은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시점에 맞춰질 것 같다. 지금 시점은 사실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시점이 아니라면 주목 못 받는다면 주목이 더 될 만한 시점을 찾아서 앞으로 고민하게 될 거다라는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막 크게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태극기 바람이 금방 식을 거다라는 판단도 같이 한동훈 측에서는 하고 아, 그래요? 있습니다. 금방 네. 식는다? 네, 지금 뭐 광주에서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사실 막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같은 사람들이 옮겨 다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긴 어쨌든 이제 곧 나오긴 나올 모양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나오는 거의 의미는 대략적으로 지금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다. 이게 뭐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최후 변론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지금 나오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참 이제 현재에서 변론을 할 때는 한동훈이 딱 등판을 하면은 시선이 어쨌든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도 한동훈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략적으로 안 하는 게 낫고 지금 뭐 이거는 거의 최후 변론 이후 직후에 나올 거라는 게 뭐 거의 예상인데 중요한 거는 거의 이제 대진표가 당내 경선의 대진표가 좀 완성이 되는 것 같다.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은 한동훈 등판하고 뭐 오세훈 시장도 뭐 최근에 개원 토론회 갔는데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절반 정도가 왔잖아요. 이미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홍준표 시장은 이미 뭐 맨날 자기 이사 간다고 이사 간다고 얘기하고 김문수 장관도 지금 뭐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만나고 뭐 이거 다 대선 행보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거의 대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미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한테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요. 이게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지금 딱 갈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탄핵 찬성파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아니면은 탄핵의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보다는 약간 탄핵 과정을 일단은 밟아야 된다라는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어요. 최근에는 12월에 얘기했을 때는 탄핵 소추안은 여당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의미라는 쪽으로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탄핵 이제 반대파 말고 탄핵 찬성파에서 한동훈 대표가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확장성 측면에서 오세훈이나 유승민보다 더 낫다라는 거를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데 최근 여론조사는 수치를 말씀 안 드리겠지만 딱히 좋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과거에 당대표의 63% 받았을 때 그 정도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의문점으로 남은 것 같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이 2달 안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면은 2017년하고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관측들이 있죠. 일단 대통령도 아마 옥중 정치할 가능성 높고요. 당이 하나가 돼서 이 부당한 탄핵을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지지자들이 막 이렇게 다시 흥분하고 이렇게 또 탄핵 반대파 쪽에 좀 더 표가 몰리고
김문수 장관 막 이런 쪽으로 막 몰릴 가능성이 당내 있기 때문에 경선에 개입한다는 얘기군요. 예, 저는 개입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 뭐 본인은 개입이라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한동훈의 공간이 나올 것이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헌재 또 항의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지금 항의 방문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헌재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는 탄핵 불복 아니면 탄핵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불복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부당하다라고 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문영배 재판관이 뭐 그 동창 카페에 그 음란물에 댓글 달았다. 이거를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주장을 하다가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처음에 국민의힘 DC 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나오고 그게 일간 베스트에 나왔는데 그 조작을 했거든요. 실제 그거에 댓글을 단 것처럼. 근데 그거를 유튜버들이 보도를 하고 뭐 가로세로 연구소나 그거를 다시 국민의힘 측에서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사과를 했어요. 잘못된 정보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게 대선에서는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공당이 확인도 하지 않고 극우나 이런 쪽에서 막 나오는 거를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그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조작했으면 그건 범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난이었는지 어쨌는지 처음에 모르겠으나 그거 수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수사는 진행 중입니까? 예,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예. 당연히 수사해야 될 사안이에요. 수사 의뢰를 하기는 했거든요. 문영부의 그 헌재에서 네.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해야죠. 이 예민한 시점에 그런 걸 조작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권의 다른 주자 짧게만 주말 사이에 이제 움직임들만 전해드릴게요. 홍준표 시장은 김문수 본인의 이제 지지층이 겹치는 것으로 보이는 김문수 장관을 때렸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국회에서 안중근 의사가 뭐 중국 뭐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금요일 날 했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저기 역사 왜곡이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공격을 했고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시장은 각각 이제 아마 보수층에 소구하려고 했겠지만 이재명 대표 그 민주당 쪽을 어떤 내용까지 제가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짧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논평들을 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네, 자동차 관세 비상.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관세 물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4월 2일이라고 이제 시점까지 좀 구체화가 됐어요.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나왔던 답이었는데 4월 2일이 다만 이제 어떤 관세 발효 시점인지 아니면 뭐 부과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2일 날 있을 건지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4월 2일이라고 나왔어요. 얼마 전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 25% 발표가 됐을 때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조만간이 이제 아마 다가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랑은 FTA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관세, 자동차는 무관세로 적용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거론되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에 이제 빨간불. 왜냐하면 자동차가 우리 수출 1위거든요. 네. 빨간불에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동차 수출 주요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 부과 계획이 나왔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타격이 비교적 적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이 관세 문제에 어떤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네요. 이것도 예고된 거긴 합니다만 막상 닥친다고 하니까 걱정인데 김종인 평론가가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예.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상호관세 얘기를 하면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게 했거든요. 뭐예요? 전 잘 연결이 안 되던데. 그러니까 미국은요 네.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판매세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뭐 복잡하게 들어가면 좀 어렵기는 네.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유럽연합산의 자동차에다가 관세 2.5% 그리고 판매세 평균 6.6% 정도를 매겨요. 이게 미국의 부가가치세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유럽연합은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 10%, 부가가치세 20%를 매겨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유럽 애들이 우리나라 미국산 자동차에 이렇게 부가가치세 잔뜩 매기니까 이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조정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미국이 판매세를 왕창 올리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부가가치세를 왕창 떨어뜨리든지 유럽연합에서. 근데 그 부가세는 자국 상품에도 매기는 거 아니에요? 자국 상품에도 매기는 똑같이 거죠.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 예를 들면은 뭐 유럽연합은 뭐 스위스는 부가가치세가 유리 8.1, 헝가리는 27, 독일은 19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협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쪽에서 하는 거는 다른 거를 얻어낼 수도 있는 거죠. 뭐 방위비 분담금 너희도 야 올려. 뭐 예를 들면 이런다든지. 지금 뭐 이거는 경제 뉴스는 아닌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한다면서 지금 유럽연합하고 우크라이나 빼고 사우디 가가지고 러시아랑 미국이 만나가지고 종전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일방주의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리더십이 좀 공백이라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갑질에 참 그런 갑질이 없습니다. 자,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